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문제 해설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문제 해설은 전 범위를 다 끝내고 나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나서 그 챕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한 학습을 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각 챕터별로, 물론 챕터에 따라서는 이런 계산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측량 영역은 계산이 필수적이고 또 숫자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부터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토목기사나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나 산업기사, 그리고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또 지적기사나 지적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오픈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해설하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초판 지오인포매틱스를 쓸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실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면 관계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문제 수록을 하지 못했지만 개정판에는 문제 수록이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제가 해설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룰 수 없었던 그런 계산에 대한 영역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좀 더 기술을 갖춘 능숙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정말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다뤄왔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계산 문제들이 더 포함되면 기사나 산업기사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문제에 대한 해설들은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 다시 말하면 기술고시에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만 충분히 숙지하여도 이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꿰뚫어 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험에 영향은 없다고 할지라도 아마 전반적인 측량의 내용을, 그 흐름을, 그 맥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강좌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학생들과 그 다음에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짧은 시간에 측량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서 빠른 시간에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추려놓은 문제들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매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측량과 관련된 각종 기사나 산업기사의 자격증 시험은 굉장히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먼저 측량의 분류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측량의 분류가 있었어요. 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분류, 대상의 크기에 따른 측량의 분류, 그 다음에 관계 법규에 의한 측량의 분류, 그 외에 장비에 의한 측량의 분류, 기타 상당히 많은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측량을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보죠. 동의어들, 대지 측량의 동의어는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소지 측량의 동의어는 평면 측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죠. 대지 측량, 일단 큰 지역이네요. 소지 측량, 작은 지역입니다. 측지 측량,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즉 둥그런 지구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측량 방법이고, 평면 측량, 이것은 뭐예요? 예, 지구가 구가 아니라 납작한 평면이라고 가정해서 정리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자, 이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다른 말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이거를 구분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할 때 첫 번째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정확도가 100만 분의 1보다 더 정확해야 할 때는 대지 측량으로 간주하고, 즉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야 되고, 소지 측량, 정확도가 100만 분의 1보다 정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반경 11km보다 적은 지역을 측량할 때는 우리가 지구의 굴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즉 측량 지역의 대상지를 평평한 땅이라고 가정해도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경 11km보다 큰 지역을 측량할 때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야 하는 대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길이가 나왔으니까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얼마? 400평방킬로미터보다 클 때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고려하는 대지 측량을 수행해야 하고, 이거보다 작을 때에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가정해도 좋은 소지 측량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보죠. 거리 측량의 정밀도를 10의 -7제곱까지 허용한다면, 자, 우리는 아까 10의 -6제곱까지 100만 분의 1까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게 봤네요. 10의 -7까지 허용한다면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 분의 1, 10억 분의 1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보다 정확한 측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0의 -7제곱까지 허용한다면 지구의 공률 반경을 6370km라고 할 때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가정할 수 있는 측정거리의 한계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네요. 여기서 우리 하나 공률 반경, 다시 말하면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6370km,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값은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수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 호도법에서 나오는 로, 도, 로, 분, 로, 초로 나눠가지고 로, 초로 갔을 때 206, 265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들은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파이 값을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3.14라는 값을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다, 즉 상식이다라는 의미예요. 때로 측량 문제에서 지구의 공률 반경 그리고 로 값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알아서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구의 공률 반경, 즉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다 라는 것하고 로 값은 206, 265 라는 값은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의 구분이었어요. 이건 정확도가 100만 분의 1, 그쵸? 10의 -6제곱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얼마로 줬어요? 1000만 분의 1까지 줬습니다. 10의 -7제곱. 그럴 때 이 d분의 d-t, 이거는 뭔가요? 직선이 소문자 d로 표현된 거고, 지구의 공률을 고려한 호, 이 곡선이 대문자 d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소문자 d 빼기 대문자 d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오차를 얘기합니다. 평면과 공면의 차이, 오차. 그 다음에 이 d, 대문자 d는 뭐예요? 지구 표면상의 곡선인 곡선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정확도의 개념이에요. 이게 왜 정확도의 개념인가요? 분모가 뭐예요? 길이. 그 다음에 위에는 오차, 즉 실제 길이분의 오차, 이게 바로 정확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d분의 스몰 d 마이너스 캐피탈 D, 이게 바로 정확도의 개념이었고, 이게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12분의 1 곱하기 R분의 D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게 바로 우리 측량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다, 꼭 기억해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유도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유도가 안 되면 결과로도 꼭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캐피탈 D분의 스몰 d 마이너스 캐피탈 D는
12분의 1 곱하기 r분의 d의 제곱. 예,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d분의 d-d가 지금 정밀도 또는 정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또 한번 했죠. 약속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었어요? 오차론, 즉 관측값 해석론에서만 그렇고 그 외의 나머지 파트에서는 정밀도, 정확도, 정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오차론, 즉 관측값 해석론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엄격히 구분이 돼요. 정확도는 뭐예요? 예, 창값에 얼만큼 관측값들이 가까운가, 즉 관측값이 창값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정확도였고, 정밀도는 뭐였죠? 자기들 관측값끼리, 즉 관측값끼리 지들끼리 얼만큼 잘 뭉쳐 있는가, 얼마나 촘촘히 관측값이 나왔는가, 요게 따지는 게 정밀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좋다고 반드시 정밀도가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확도의 개념 10의-7제곱 요걸 넣고요. 이거는 12분의 1에 자, r분의 d의 제곱이죠. r 얼마? 지구의 반경 6370km 분의 d. 자, 요거를 이제 식을 변형시켜 볼까요? d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d는 어떻게 써요? 자, 12분의 1 절로 넘어가고요. 6370 또 절로 넘어가고 또 d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d 값을 구하려면 스퀘어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d는 루트에 10의-7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6370km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땅땅땅 두드려 보면 6.978km가 나옵니다. 즉 10의-7제곱까지의 정밀도, 즉 1000만분의 1의 정확도로 우리가 관측할 경우 지구 반경이 6370이라면 어디까지 평면으로 볼 수 있다? 6.978km까지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죠. 비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10의-6제곱까지 했을 때, 즉 정확도가 100만분의 1이었다 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가 평면으로 간주해 있었어요? 그렇죠, 11km까지. 그렇죠. 요건 정확도를 더 높이다 보니까 100만분의 1에서 1000만분의 1로 높이다 보니까 11km보다 더 적은 지역까지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길이가 바로 11km보다 작은 값인 6.978km가 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